이 정도면 당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결혼 20주년 기념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로 10억 원권 수표 한 장이 던져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20년을 함께한 남편은 식사조차 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카페 창밖으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는 남편.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그 미소.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블랙박스 하나로 그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아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정성스럽게 고쳐 바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벌써 20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 도준 씨도 나만큼 설레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도준이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지아는 옷장에서 아끼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아는 야경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준을 기다렸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테이블 위로 샴페인 잔이 예쁘게 반짝였습니다. 지아는 핸드백에서 남편을 위해 준비한 시계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아나. 이제 남편도 성공했고 아들도 잘 컸으니까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남편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기에요.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죠? 여기 야경 좀 봐요. 정말 근사하다. 하지만 다가온 도준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준을 올려다보던 지안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자 도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긴 말 안 할게. 읽어보고 도장 찍어. 이혼 합의서야. 그리고 이건 당신 줄 위자료고. 도준이 내민 것은 10억 원권 자기압 수표였습니다. 지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 미쳤어요? 오늘이 우리한테 무슨 날인지 몰라서 이래요? 20년이라고요. 20년. 지안의 절규에도 도준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날짜 따지려고 만난 거 아니야. 감정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지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도준은 지안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20년 세월 값으로 10억이면 과해. 당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내 마지막 배려니까 추하게 매달리지 마. 이 정도면 당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지아는 눈물을 쏟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어요? 아니면 당신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도주는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유? 굳이 말해야 해?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 지겹고 넌더리가 나. 이제 나도 내 인생 찾고 싶다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끝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서류 검토해보고 연락해. 도주는 그 말을 남기고 레스토랑을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지아는 홀로 남겨져 꺼져가는 촛불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겨우 입을 뗀 그녀는 아니요, 아니에요. 다음에 올게요. 라고 힘없이 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와 10억 수표가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수십 통을 걸었지만 도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아는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도주는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준이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늦게 귀가하던 도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번 출장은 또 어디예요? 라고 걱정하며 물었을 때 도준은 그냥 있어. 일이야 일. 당신이 물어본다고 뭘 알아?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 라며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옷주머니에서 나왔던 낯선 일식집 영수증도 떠올랐습니다. 이거 저번 주 수요일 영수증이네. 당신 그날 회사 사람들이랑 삼겹살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일식집은 인당 20만 원이 넘는데? 라고 묻자 도주는 당황하며 아, 그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갑자기 메뉴가 바뀐 거야. 접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1년 전차 조수석 바닥에서 발견했던 화려한 귀걸이도 기억났습니다. 이 귀걸이 내 거 아닌데?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구 거예요? 라는 물음에 도주는 얼굴을 붉히며 직장 후배를 태워다 주다가 떨어진 거야. 별거 아니야. 그 친구가 덜렁거려서 그래. 당신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사람 기분 나쁘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아는 그때마다 남편을 믿으려 애썼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도준이 지안 명의의 상가 건물을 처분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지안아, 내 말 들어. 명의만 합쳐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 훨씬 많아져. 내가 당신 손해보게 하겠어? 라던 그의 말은 모두 재산을 빼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지아는 결심한 듯 도준의 회사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보던 오후 2시쯤 도준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10살은 어려 보이는 미모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여성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지금 내 남편 맞나? 지안은 경악했습니다. 지안과 있을 때는 본 적 없던 환한 미소가 도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도준은 여성을 외제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정하게 출발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도준의 차는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아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랑 20주년 밥 먹을 때는 이혼 서류를 내밀더니 저 여자랑은 저렇게 웃으면서 밥이 넘어가? 박도준,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준이 던져놓은 10억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작 이 종이 한 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고? 당신이 가진 게 고작 이것뿐일 리가 없지. 지아는 곧장 도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 파쇄기 옆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종이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춘 결과 해외은행 계좌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흔적이었습니다. 나를 속여도 유분수지. 2년이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박도준,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둬.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지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매서웠습니다. 오늘 이후에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녀는 도준의 비서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조 실장은 지안의 사진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일이라는 분입니다. 사장님이 최근 그분을 위해 강남의 오피스텔을 가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지만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4명의 건물 팔아서 그 여자 집을 사주겠다고? 그녀는 조 실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지아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박도준, 강혜리, 당신들이 가진 거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줄게. 기대해. 지아는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잔인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아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을 꼼꼼하게 가리고 립스틱을 연하게 발랐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도준의 회사를 향했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해. 그래야 박도준 그 인간이 방심할 테니까. 지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한 지안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어 도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도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준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준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길 왜 와? 사람 바쁜 거 안 보여? 왜 왔어? 도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서 왔어요. 도준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부탁? 돈 더 달라는 소리면 관둬. 10억이면 당신 팔자 고치고도 남으니까. 뭔데? 지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민우한테는 아빠가 직접 말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남남이 돼도 애 아빠인 건 안 변하니까요. 민우한테는 직접 작별 인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를 해요. 도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민우 녀석 유학 가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겠네. 알았어. 7시에 갈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바로 도장 찍는 거다?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지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도. 오늘 밤이 당신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발 뻗고 자는 날이 될 테니까. 지안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도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도준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안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우가 아버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민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엄마한테 돈 줬으니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지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안이 도준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조기 구웠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드세요. 도준이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오늘 분리수거 날인데 깜빡했네.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쌓여서요. 잠깐 내다 버리고 올게요. 지안이 부엌에서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준은 커피를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천천히 갔다 와. 나 뉴스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민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도준이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차키를 몰래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도준의 차 앞에 섰습니다. 지안이 주위를 둘러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본체에 들어있는 내장 카드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지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 한번 떠들어봐. 당신들이 무슨 더러운 짓을 꾸몄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줄 테니까. 메모리 카드를 빼내고 미리 준비한 공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지안이 주차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안이 쓰레기 봉투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도준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안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본다. 서류는 내일 다시 얘기해. 나 먼저 갈게. 도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이 앞치마를 벗으며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요. 도준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카드를 삽입했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안이 마우스를 움직여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준과 해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 정말 웃기지 않아? 10억 준다니까 좋다고 떨던데? 완전 순진에 빠졌어. 오빠, 그 여자 진짜 순진하네. 10억만 주면 알아서 나갈 줄 알아?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20년 동안 집구석에서 밥만 하던 여자가 뭘 알겠어? 세상 물정 모르는 구닥다리인데 돈 몇 푼 쥐어주면 고맙다고 절할걸. 해리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가진 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반으로 나눠야 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준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이미 친구놈 시켜서 가짜 계약서 다 써놨어. 상가는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걸로 해놨으니까 그 여자는 꿈도 못 꿀걸. 현금도 해외로 다 빼돌렸고 말이야. 이미 다 처리했어. 지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해리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 오빠 대단하다. 근데 오빠 법인 돈으로 내 차 산 거 괜찮아요? 도준이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회사 장부 내 손바닥 아니야. 당신 가방이며 옷이며 전부 비품으로 처리했으니까 아무도 몰라. 지안이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진짜 오빠가 최고야. 그럼 우리 이제 정말 같이 사는 거야? 오빠 정말 똑똑해.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해요? 도준이 해리의 손을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딱 한 달만 기다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혼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바로 한 달 안에 다 끝낼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안이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준, 내가 감히 나를, 우리 민우를 기만해? 법인 돈까지 손을 대면서 그 계집애한테 다 퍼부어. 지안은 USB를 꺼내 영상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서재로 갔습니다. 도준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지안이 수첩을 펼치자 계좌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빼돌린 구멍이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두마. 지안이 휴대폰으로 수첩 내용을 사진 찍었습니다. 수첩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안이 휴대폰을 들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습니다. 지안이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때 도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서류에 도장 찍을 거야? 지안이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장? 그래, 찍어줄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도준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우리 집에서. 지안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이 거울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박도준, 내가 나를 구닥다리라고 했지? 그 구닥다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안은 도준이 해리와 자주 간다는 프라이빗 클럽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클럽 입구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길을 건너 지안이 앉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지안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안이 무심코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도준 사장 아내분 맞으시죠? 얼굴 보니까 딱 알겠네. 여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랄 거 없어요. 나도 딱 2년 전엔 당신처럼 속아서 살았으니까.
저도 당신 같았어요. 2년 전에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 앞에 앉았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해요. 박도준의 전 애인이었죠. 지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준과 수진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사진이에요. 그때 저도 도준 씨를 사랑했어요. 수진이 사진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랬어요. 마누라랑은 정 떨어진 지 오래다. 곧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나랑 결혼해서 보란 듯이 살자고 손가락까지 걸었죠. 저한테 당신이랑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악마로 변하더라고요. 어디서 씨도 안 먹힐 소리를 하냐면서 당장 가서 지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세상에 그런 백정놈이 따로 없었어. 지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생돈 들여서 수술하고 나왔더니 그새 내 사업 자금까지 싹 다 빼돌려서 자기 회사에 집어넣었더라고요. 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죠. 지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좀 봐요. 그 인간이 내 돈 어떻게 가로챘는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사모님 친정아버님이 주신 사업 자금, 그거 세탁해서 비자금으로 만든 증거예요. 당신 아버님 피땀 어린 돈까지 그 인간이 다 삼켰다고요. 지안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수진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죽기엔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그 여자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수진이 다시 지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지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 보통 독한 놈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짜고 있다고요. 멀쩡한 사람 미친년 만드는 거 그 인간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부증 걸려서 제정신 아니라고 소문내고 입원시킨 다음에 재산 한 푼 못 건드리게 꽁꽁 묶어두려는 심산이라고요. 내가 그 인간 밑바닥까지 다 봐서 알아요. 지안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정신 바짝 차려요. 저 인간 그냥 놔두면 우리만 죽어. 우리 힘 합쳐서 그 빌어먹을 인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자고요. 지안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진이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같이 싸워요. 그 시각 도준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김수진을 만났습니다. 도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뭐라고? 그 미친년이 감히 누굴 만나? 김수진이 그 계집애가 입을 놀려? 뭐라고?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도준이 전화를 끊고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리가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오빠 왜? 도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민우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해리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도준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지안, 내가 감히 내 뒤를 캐?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가르쳐 줄 테니까. 지안은 수진과 함께 도준의 비밀 아지트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장부였습니다. 이 인간 정말 여자를 돈으로만 봤구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다니. 지안이 휴대폰으로 장부를 사진 찍었습니다.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봐요. 지안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뒤쪽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 번호 어떻게 알아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 머리 쓰는 게 거기서 거기죠. 늘 똑같은 번호를 써요. 자기 생일이에요.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장부와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장부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좀 봐요. 이게 진짜 이중 장부예요. 나라 세금 떼먹고 회사 돈 횡령한 거 여기 다 적혀 있어. 이거 하나면 박도준은 끝장이에요. 이게 진짜 이중 장부예요. 탈세와 횡령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지안이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탈세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장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있는 금고는 어떻게 열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집 금고도 똑같을 거예요. 생일 번호로 열어봐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해요. 그 인간 이미 사람 붙여서 감시하고 있을 거야. 들키면 다 끝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조심해요. 지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순간 낯선 남자가 지안을 지나쳤습니다. 지안이 뒤를 돌아봤지만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안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뒤쪽 금고를 꺼냈습니다. 도준의 생일을 눌렀지만 금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다시 해리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설마 했는데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지안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생일도 우리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그 여자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놨어? 박도준, 당신 정말 잔인하네. 금고 안에는 해외 부동산 계약서와 또 다른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모든 서류를 사진 찍고 원래대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옷장 뒤에 다시 숨겼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8시 집에서 만나자. 서류 가져와. 지안이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류? 그래, 가져갈게. 지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주먹을 쥐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옥 구경 좀 시켜줄게, 박도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안은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 한승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지안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리셉션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안입니다. 2시에 예약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안이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객님 오셨습니다. 안에서 40대 초반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승우였습니다. 승우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안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지안이 악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승우가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전화로 대략적인 사정은 들었습니다만 남편분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시더군요. 10억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니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남편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거죠? 지안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어요. 승우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과 해리의 대화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우가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참. 남편분이 아주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군요. 구닥다리라니요? 법정에서 이 영상 틀면 판사님도 기가 차실 겁니다. 이건 결정적이네요. 지안이 다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중 장부도 있어요. 탈세와 횡령 증거예요. 승우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이 인간 정말 겁이 없네. 회사 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썼군요. 이 정도면 단순 이혼이 아니라 남편분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지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승우가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던져준 그 합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박도준 씨가 아주 안심하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해요. 승우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제시한 10억 위자료 합의서에 특수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재산 누락 발견 시 10배 배상 및 형사처벌 감수 조항을 넣는 거죠.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서명하면? 승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로 게임 끝입니다. 나중에 숨겨둔 돈이 100원이라도 나오면 그 10배를 당신한테 줘야 해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숨겨둔 재산이 밝혀지는 순간 전부 당신 것이 돼요. 지안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승우가 물을 따라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안이 물을 마시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아주 여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인데 그냥 사인을 할까요? 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하단에 넣을 겁니다. 보통 자기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뒷부분은 대충 보거든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대충 보고 서명하죠.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해외 자산을 추적할 전문가가 필요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승우가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이민혁이라고 아주 독종입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회계사였는데 돈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맞는 친구예요. 이민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직 천재 회계사였는데 지금은 자산 추적가로 일해요. 지안이 명함을 받아 읽었습니다. 승우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남편분의 비자금을 전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안이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연락해 볼게요.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사냥꾼은 박도준 씨가 아니라 이지한 씨 당신입니다. 합의서는 제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남편분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지안도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가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승리는 당신 거예요. 지안이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이민혁 씨죠? 한승우 변호사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민혁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변호사 소개라면 박도준 사건이겠군요.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해외 비자금을 찾아야 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지안이 가방 속 서류를 만지며 답했습니다. 계좌번호 일부와 페이퍼 컴퍼니 정보가 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 인간이 얼마나 꼼꼼하게 숨겼는지 한번 봅시다.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오후 3시 어때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혁이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지안이 메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어이, 생각 좀 정리됐어? 언제까지 시간 끌 거야? 서류 준비했어?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있어요. 도준이 봉투를 집어들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를 펼쳐 대충 훑어봤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양보했어요. 10억이면 충분해요. 대신 우리 민우 장례는 책임져 준다고 약속해요. 여기 조항에 넣어놨어요. 10억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민우 상속권만큼은 보장해줘요. 도준이 서류 첫 장에 적힌 위자료 10억이라는 글자만 보고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민우가 누구 아들인데. 당연히 내 자식 도리는 할 거야. 진작 이렇게 나오지 그랬어? 도준이 가방에서 펜을 꺼내 뒷장은 보지도 않고 서명란에 사인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찍었다. 당신 인생 끝장낼 도장, 당신 손으로 직접 찍었어. 도준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제 됐어. 다음 주에 법원 가서 정리하자. 지안이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도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봉투를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안은 민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딩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안경을 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민혁입니다. 지안이 악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한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독한 놈을 상대하시네요. 자, 가져온 자료 좀 봅시다. 지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민혁이 서류를 보며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 나타났습니다. 어라? 이거 봐라. 돈을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돌려놨네요. 이 계좌들 보세요. 전부 케이맨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돼요. 지안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마나 돼요? 민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와, 사모님, 남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겉으론 10억 주면서 뒤로는 이만큼을 챙겨놨어요? 대략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300억. 나한테 10억 줄 때 생색은 다 내더니 뒤로 300억을? 민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돈을 전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제 실력 아시잖아요. 딱 한 달이면 껍데기까지 다 벗겨낼 수 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려요. 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맡겨주세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요. 지안이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안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후 승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지안이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준비됐습니다. 그 인간이 가장 화려하게 웃는 날, 그날로 하죠. 언제 시작하죠?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회사 창립 기념일이 2주 후죠? 그날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아주 확실하게 터뜨려야죠. 지안이 달력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안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지안은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작게 말했습니다. 박도준, 강혜리.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줄게. 이제 끝을 보자. 2주가 지났습니다. 도준의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투자자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준은 무대 옆에서 해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해리는 몸매가 드러나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도준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도준이 승리감에 취해 해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야. 이제 곧 저 사람들한테 당신을 내 아내로, 이 회사의 안주인으로 소개할 거야. 좋지? 해리가 교태를 부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오빠 정말 멋지다. 나 너무 설레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림을 멈추고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위풍당당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도준을 비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준이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쪽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안의 뒤로는 승우 변호사와 민혁이 비장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예상치 못한 지안의 등장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안은 수백 명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연회장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준이 마이크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미쳤어? 당장 안 나가. 지안이 무대 아래에 서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준 씨, 당신이 꽁꽁 숨겨둔 그 더러운 진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구경 좀 하려고요. 승우가 노트북을 들고 무대 옆 스크린 앞으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과 해리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 정말 웃기지 않아? 10억 준다니까 좋다고 떨던데? 당연하지. 10억만 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구닥다리야. 돈 몇 푼 쥐어주면 고맙다고 절할걸. 도준의 비열한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모든 하객의 귀에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눈을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해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지한명의 상가는 가짜 계약서로 내 친구 명의로 돌려놨어. 법인 돈으로 내 명품 가방 다 샀으니까 걱정 마. 하객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세상에 조강지처를 저렇게 속이다니. 도준이 미친 듯이 무대에서 내려와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꺼. 당장 끄라고. 누구 마음대로 이딴 걸 틀어. 하지만 민혁이 단단한 어깨로 도준을 막아섰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이중 장부 사진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내역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박 대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돈 가지고 장난친 거야? 승우가 재빨리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지한 씨의 변호사 한승우입니다. 승우가 파란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박도준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은닉했고 회사 돈을 개인첩에 사치품을 사는데 횡령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승우가 쐐기를 박듯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자로 박도준 대표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승우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커다란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도준이 눈이 뒤집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승우를 밀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 회사에서 당장 꺼져.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벌컥 열리더니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도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박도준 씨, 당신을 회삿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번쩍이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도준이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도준이야. 지안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빳빳한 10억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당신이 내 인생값이라고 던져준 거. 지안이 수표를 도준의 얼굴에 3개 던졌습니다. 수표가 나풀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도준, 덕분에 이 돈으로 당신 잡아넣을 소송 비용 아주 잘 썼어. 정말 고마워. 도준의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거칠게 도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해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도준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오빠. 나 무서워 죽겠어. 경찰 한 명이 해리도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당신도 공범 혐의가 짙으니 같이 가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갑시다. 해리가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몰라요. 난 그냥 오빠가 주는 대로 받은 것뿐이라고요. 연회장의 하객들은 이제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포효하며 다가왔습니다. 내 투자금 당장 내놔. 너 같은 사기꾼한테 내 돈 못 줘. 다른 투자자들도 외쳤습니다. 당장 투자 철회요.
저런 범죄 자랑은 상종도 하기 싫죠. 지아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승우가 지안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이겼습니다. 인과응보네요. 지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준을 질질 끌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도준이 지안을 돌아보며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지안, 너 이따위로 하면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나가면 널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지안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평생 못 나와. 이제 시작이야. 당신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값, 피눈물 흘리며 갚아야 할 거야. 도준이 끌려나가고 육중한 연회장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지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해외로 빼돌린 자금 중 200억은 이미 우리 계좌로 환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부자 되셨네요. 지안이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지아는 혼자 덩그러니 무대 위에 섰습니다. 화려했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승우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가시죠. 아드님 기다리겠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지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학가 있는 아들 민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우야. 전화를 받은 지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공항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를 따라와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민우야, 지금 어디야? 경찰한테 가. 민우가 숨가쁘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쪽으로. 짧은 비명과 함께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지안이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안내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지안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위험해요. 도준이가 사람을 보냈나 봐요. 승우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며 지안을 부축했습니다. 지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수의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지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안 씨죠?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더군요. 지안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당신? 우리 민우 어디 있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당장 우리 민우 내놔. 지안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이구, 사모님 성질 보통 아니시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어서 모든 고소 취하하세요. 그리고 뺏어간 재산도 다 남편분 앞으로 돌려놓으시고요. 지안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우 바꿔줘요. 우리의 목소리라도 들려달란 말이야. 잠시 후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남자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들었죠?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오늘 자정까지 외곽 폐공장으로 혼자 오세요. 재산권 포기 각서랑 인감도장 꼭 챙겨오시고요. 만약 경찰한테 신고하면 그날로 아들놈은 끝인 줄 아세요. 남자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지아는 메모지에 급하게 주소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박도준,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제 자식까지 도구로 써? 어떻게?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가 잠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지안 씨, 어떻게 됐어요? 지안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떡해요? 민우를 납치했대요. 도준이가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낸 게 분명해요. 우리 민우 잘못되면 나도 죽어요. 승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요. 30분 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아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승우의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승우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혁도 미리 와 있었습니다. 지안이 의자에 앉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자정까지 폐공장으로 혼자 오라고 했어요. 재산 포기 각서 안 가져오면 민우를 죽여버리겠대요. 변호사님, 나 그냥 다 줄래요. 민우만 살릴 수 있다면 10억이고 100억이고 다 필요 없어요. 승우가 턱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도준이가 변호사 접견 시간에 몰래 지시한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서 도장 찍어주면 두 사람 다 위험해져요. 민혁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그놈들이 쓴 대포폰 신호를 싹 다 뒤져서 위치 찾아낼게요. 민혁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지도와 빨간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파주 근처에 있는 버려진 창고예요. 여기 아주 외진 곳이라 사람 눈에 안 띄겠는데요. 민혁이 화면을 돌려 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도에는 핏빛처럼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승우가 지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사모님,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놈들은 재산만 챙기면 당신까지 없애버릴 놈들이에요. 지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민우가 거기서 떨고 있는데. 승우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몸 안에 잘 숨기세요. 그놈들이 협박하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도준이를 완전히 끝낼 마지막 열쇠가 될 거예요. 민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몰래 따라갈 테니까 겁내지 마세요. 경찰하고 같이 잠복하다가 딱 맞춰서 들이닥칠게요. 승우가 하얀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이 각서를 가져가세요. 겉보기엔 진짜 같지만 이건 제가 특수하게 만든 서류입니다. 지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승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종이에 글씨를 쓰면 30분 뒤에 내용이 싹 변해요. 재산 포기한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대신 도준이가 납치를 시켰다는 자백서로 바뀔 겁니다. 아주 기막힌 트릭이죠.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이 작은 단추처럼 생긴 GPS 추적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옷주머니 깊숙이 숨기세요. 제가 사모님 위치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뒤따라갈게요. 지안이 추적기를 받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승우가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기 내세요, 지안 씨. 우리가 반드시 민우 구출할 겁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지안은 검은색 차를 몰고 어두운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자정이 되자 흉물스러운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차에서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기름 냄새와 먼지로 가득해 컴컴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전구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안이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공장 안에 무섭게 메아리 쳤습니다. 불빛 아래 의자에 민우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두꺼운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지안이 달려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아줌마. 거기 딱 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애 목숨은 없어. 한 남자가 손전등을 지안의 눈에 비쳤습니다. 지안은 눈이 부셔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거칠게 지안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서류는 가져왔겠지? 지안이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뒤져 서류를 꺼내더니 손전등으로 꼼꼼히 비춰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맞네. 자, 도장 내놔. 여기 사인하고 도장 찍어. 남자가 윽박질렀습니다. 지안이 주머니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부터 풀어줘요. 민우 안전한 거 확인해야 찍어줄 거예요.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지금 흥정할 처지야? 잔말 말고 도장부터 찍어. 애 살리고 싶으면.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남자가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서류 확인했습니다.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아주 잘했어. 이제 증거 남기지 말고 둘 다 깔끔하게 처리해. 나중에 뒤탈없게 말이야. 지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박도준,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아들이잖아. 남자가 전화를 끊고 다른 남자에게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두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장님 명령이라서 말이야. 여기서 당신들 인생 끝이야.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냈습니다. 지안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가 의자에서 온몸을 비틀며 소리를 내지르려 애썼습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몰래 숨겨온 호신용 가스총을 꺼내 남자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 남자들이 눈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지안은 그 틈을 타 민우에게 달려가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민우가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지안이 민우의 밧줄을 풀려던 그 순간 정신을 차린 남자 하나가 뒤에서 지안을 세게 밀쳤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남자가 지안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이 아줌마가 끝까지 말썽이네. 얌전히 죽어줬으면 좋았을걸. 민우가 의자를 발로 차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 놔줘. 이 나쁜 아저씨야.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남자가 민우에게 다가가 손을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공장 철문이 종이장처럼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 특공대가 눈부신 전등을 비추며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해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습니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승우와 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승우가 지안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안 씨, 괜찮아요?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민우의 밧줄을 칼로 끊어주자 지안은 민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괜찮아. 이제 살았어. 민우가 엄마 품에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민혁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모님. 글씨가 다 바뀌었어요. 재산 포기 각서의 내용은 온데간데였고 도준이 납치를 사주했다는 자백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꼴이네요. 이제 박도준은 절대 못 나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협박 내용 녹음은 잘 됐습니까? 지안이 옷 속 깊숙이 숨겨뒀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도준의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이제 둘 다 처리해.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교사 혐의가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큰 건 잡았네요. 지아는 민우의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지안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지독했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안과 민우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지안이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내 강아지. 민우의 손이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죽이라고 한 거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우의 물음에 지아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민우를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나?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가 지안을 봤습니다. 애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말이 아닐 겁니다. 자다가 가위 눌릴 수도 있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민우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 인간 천벌 받게 할 거야. 민우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승우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민우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승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박도준이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됐어요. 구속영장도 방금 발부됐고요. 이제 그 인간 세상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우리 민우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자식까지 죽이려 한 인간인데 판사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최소 15년은 감옥 밥 먹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죠. 지안이 민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우리 민우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승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이제 두 분은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도준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도준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준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 인간 꼴 좀 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아주 반쪽이 됐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도준이 지안을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담하게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준은 횡령, 사기, 탈세,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이중장부, 녹음 파일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도준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님, 우리 의뢰인은 그저 홧김의 한 소리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궤변에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민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납치 당시 상황을 말해보세요.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빠 부하들이 저를 끌고 갔어요. 깜깜한 폐공장에 가두고 엄마가 올 때까지 칼로 위협했어요. 민우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서류 받았으니 이제 죽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랑 저를 둘 다 처리하라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아비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누가 시켰어? 내 엄마가 시켰지. 도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 이제 둘 다 처리해. 뒤탈없게 깨끗하게 치워버려. 도준이 그 소리를 듣고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지안이 도준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세월을 속이고 자식 목숨까지 돈으로 계산한 인간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저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을 겁니다. 도준이 지안을 봤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렀지만 지안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범죄가 극악무도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도준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비가 도준을 거칠게 일으켰습니다. 도준이 끌려나가는 순간 지안을 돌아보며 애처롭게 불렀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지안아. 지안이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준이 법정 밖으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방청석으로 돌아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지안과 민우는 눈부신 햇살 아래 섰습니다. 승우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그 인간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당신 것이 됐습니다. 지안이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민혁도 다가왔습니다. 도준의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사모님이 회장님이신데. 지안이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박도준 이름 석자는 다 지울 거예요. 우리 민우한테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요. 며칠 후 지안은 도준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안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부터 바꿀 겁니다. 이제 지안 코퍼레이션입니다. 돈만 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 귀한 줄 아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경영도 투명하게 할 거고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들 나가야 합니까?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도준 사장 밑에서 고생 많으셨던 거 압니다. 능력 있고 정직한 분들은 끝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 봅시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조 실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제가 곁에서 정직하게 보필하겠습니다. 지안이 조 실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실장님. 우리 같이 잘해봐요. 한 달 후 지안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훨씬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그 인간이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 체증이 싹 내려가네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지안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박도준이가 수진 씨한테서 뺏어갔던 돈이에요. 내가 다 환수해서 가져왔어요.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이걸로 다시 시작해봐요.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 돈 없어도 언니가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안이 수진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에요. 내가 이번에 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수진 씨처럼 나쁜 놈들한테 당한 여자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 씨가 그 센터장 좀 맡아줄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발벗고 나설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축복하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책을 덮고 엄마를 봤습니다. 지안이 민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웃으면서.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전 나중에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 다시는 우리 엄마 안 울게 할게요. 지안이 기특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넌 정말 엄마의 희망이야. 한편 도준의 내연녀 혜리는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돈으로 샀던 가방, 옷, 보석을 모두 압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허름한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던 혜리는 결국 변두리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손이야. 내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혜리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도주는 차가운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안에게 수십 통의 면회 신청을 했지만 지안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도준 씨, 당신은 이제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우 앞에도 나타날 생각 마세요. 당신의 죄값 거기서 평생 갚으며 사세요.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도준이 절규하며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감방 작은 창밖으로 피처럼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정든 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박도준의 냄새와 흔적이 전혀 없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우와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아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창밖의 맑은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디어 완전히 걷혔습니다. 이제 정말 지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안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안 코퍼레이션이라는 간판이 건물 꼭대기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업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죠? 저녁에 아주 중요한 약속 있으시잖아요. 지안이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잊을 리가 있나요? 민우랑 만나기로 한 날인데.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지안은 책상 위 사진을 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지안은 직접 차를 몰고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남편 도준이 10억 수표를 내밀며 이혼하자고 몰아붙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안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안 고객님. 오늘도 창가 쪽 예약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아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안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민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엄마를 맞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오늘 엄마 정말 여왕님처럼 예쁘신데요? 지안이 민우 맞은편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에구, 우리 아들 입에 침이나 바르고 아부하는 거니? 공부하느라 얼굴 반쪽됐을까봐 걱정했는데 보기 좋네. 지안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법학 공부가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요? 조금 힘들긴 해도 정말 재밌어요. 교수님이 저보고 공부 머리가 남다르다고 장학금 추천까지 해주신다니까요. 나중에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 돕는 멋진 변호사가 될 거예요. 지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엄마의 가장 큰 훈장이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아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도준이 서명했던 10억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민우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웬 종이 뭉치예요? 지안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이게 1년 전 오늘 내 아버지가 이 엄마 인생값이라며 던져준 거야. 고작 이 종이 몇 장으로 우리 20년을 퉁치려고 했었지.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중앙에 있는 장식용 화로로 걸어갔습니다. 지안이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이 과거의 찌꺼기를 좀 태워버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매니저가 사정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럼요, 고객님. 다 태워버리시고 새 출발만 하십시오. 지안은 망설임 없이 서류를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활활 타오르며 시커먼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안이 불꽃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박도준, 이제 당신이란 사람은 내 인생에서 한 줌의 재로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말자. 민우도 어느새 엄마 곁으로 다가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리로 돌아온 지안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찬란한 새 출발을 위해서 건배할까? 민우도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 엄마의 용기를 위해서 건배.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는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1년 전의 그늘은커녕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지안은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이 직원들과 한창 회의 중이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방금 회의 끝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지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에만 상담 신청이 15명이 넘어요. 소문 듣고 전국에서 억울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센터가 정말 필요한 곳이었나 보네요.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수진이 창밖을 보며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 독한 인간 상대로 이기는 거 보고 다들 용기를 낸 거예요. 언니는 우리들의 영웅이라니까요. 지안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뤄낸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 손을 잡아줘야죠. 저녁에는 승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승우가 신문 한 장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지안 회장님, 기사 보셨어요? 이제 완전히 유명인사 되셨던데요? 신문에는 성공한 여성 CEO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지안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기사까지. 사실 자서전 출판 제의도 받았어요. 승우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자서전요? 그거 정말 좋네요. 제목은 정하셨어요? 지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둔 게 있어요. 10억보다 귀한 나의 인생. 어때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언이네요. 돈 몇 푼에 인생을 팔지 말라는 그 외침 꼭 책으로 내주세요. 몇 달 후 지안의 자서전은 나오자마자 서점가를 휩쓸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안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청중들 앞에서 지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0억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제 인생은 10억 아니 100억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훔치며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배신한 남편이 원망스럽거나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이지안을 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야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수많은 여성이 다가와 지안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각 도주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3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채권자들의 소송에 이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된 도주는 간수가 던져준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지안이 강연하는 눈부신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지안이가? 이 여편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주는 신문을 갈갈이 찢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20년 공든 탑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연녀였던 해리는 변두리 공사장에서 거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백 대신 투박한 장갑을 낀 해리는 점심시간에 우연히 지안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런 놈을 만나서. 저 사모님 밥만 닮았어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해리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밥물을 삼켰습니다. 과거의 욕망이 남긴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안과 민우는 단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걷던 민우가 엄마의 팔짱을 꽉 끼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안이 상쾌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민우야. 정말 행복해. 내 옆에 내가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안은 매년 10억씩 기부하는 지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도준이 모욕적으로 던졌던 10억이라는 숫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로 바꿔놓았습니다. 지안은 한강변을 걸으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마치 축하의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의 긴 그림자를 지나 지안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이지안으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저녁 노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에게 헌신했던 지안은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지만 지안은 그보다 훨씬 귀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 아들과의 깊은 유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지안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지안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